네, 안녕하세요. 메르츠 자선행의 조니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이제 네. 제가 이제 국회의원도 하시고, 예. 근데 저하고 인연은 한 10 몇 년 됐죠? 그렇죠. 네, 2006년도에 저희가 처음 뵀으니까요. 벌써 음, 14년. 14년이 됐네요. 네. 잘 이제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하면,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펀드 매니저였죠. 예. 그 러저가드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데에서 우리가 한국에 투자하는 펀드를 기업 지배구조 펀드를 그때 만들었는데 그때 몇 년이죠? 그때 거의 2006년. 2006년에 시작을 네. 했죠. 그래서 네. 전희 대표님이 그때 미국에 계시다가 이제 그렇죠. 한국으로 그때 들어오셔서 이제 왔다 갔다 했죠. 예, 예. 본격적으로 그 지배구조 펀드의 예. 운영을 이제 그래서 맡으셨어요. 제가 펀드 매니저였고 여기 최배 의원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제 CGC라고 그래서 센터 포 굿 코퍼릿 거버넌스라고 그래서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우리 펀드를 어드바이스하는 역할을 하셨죠. 예. 기업 지배 구조에 관해서. 제가 그죠? 이제 우리 또 대표님이 회계사셨고. 대표님이 아무튼 이제 투자할 회사를 예. 종목들을 골라 오시면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 저희가 이제 기업 지배 구조에 관한 전략. 그래서 그러니까요. 여기는 어떤 부분이 지배 구조상 취약하다. 그래서 음, 이런 부분에 대한 음. 걸 개선시키면 기업 가치가 그렇죠. 올라갈 그러니까 것이다라는 회사의 정보를 가치가-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음. 기업 지배 구조를 조금만 향상을 시키면 기업 가치가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당시에 그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도 좋아지게 하고 예. 또 동시에 이제 우리 투자한 투자가들도 돈을 벌고 예. 그런 선순환을 하기 위한 펀드였는데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회사를 나왔고 예. 이제 한국에 와서 메리츠의 이제 저기 대표를 맡게 됐고 또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고 아주 16년에 국회의원이 됐죠. 예, 되셔서 다시 만난 거죠. 네. 길거리에서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만난 적이 있는데 네. 그죠? 그래서 예.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요. 예. 14년 됐네요 벌써. 네. 세월이 빠른데 근데 최근에 그 책을 내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책에 대한 예. 소개도 해드리고 네. 또 어떤 책인지 제가 완전히 그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대강 읽어보니까 좋은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직접 설명을 해주시고 네. 저는 이제 질문만 하는 걸로 예.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주로 앞부분의 내용이 이제 기업 지배구조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렇죠. 뭐 우리 대표님은 워낙 또 그 부분에 또 전문가시고 네, 또 지금 저랑 같이 이제 그 기업 지배구조에 관련된 포럼에도 같이 그렇죠. 예. 또 참여를 하고 계셔서 예. 뭐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예. 네. 첫 번째, 그, 경제 민주화, 그 다음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그래서, 책이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경제 민주화로 시작해서 마지막 장에, 새로운 경제 민주화를 제시했다. 이게 왜 새롭다고 보세요? 경제민주화라는 그 용어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 참여연대회라는 시민단체에서 처음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때가 1998년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그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던 분이 전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셨던 장하성 교수님, 지금은 중국 대사를 맡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제 단어를 그때부터 시민단체에서 사용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리고 그 안에서 중요한 내용이 이제 재벌 개혁하자. 그 또 안에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시키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민주화가 무엇이냐라고 여쭤보면은 일단은 헌법 얘기를 먼저 해드릴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왜 새롭냐라고 여쭤보셨으니까 이 경제민주화를 그렇게 98년부터 외쳤는데 그때부터 벌써 이제 뭐 20 몇 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우리가 자유무역주의를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해서 글로벌화가 많이 됐었는데 뭐 미중 무역 갈등이나 또는 일본의 수출 규제도 저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좀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주의로 전환되는 시기인 것 같다라는 거고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빠른 기술의 변화 그리고 그 기술이 산업의 변화를 일으키고
일자리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세상에 또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 이 코로나 사태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진짜 재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왔고 이러면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그 행동의 반경들이 많이 달라지고 생활의 양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글로벌화된 어떤 사회에서 좀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 것에 또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경제 환경의 변화 때문에 98년도에 얘기했던 경제 민주화는 조금 다른 새로운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의 시작을 경제 민주화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새로운 경제 민주화라는 것으로 제가 맺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는 사실 상당히 많이 그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경제 민주화가 정말 뭔지 예. 그런 개념이 아직도 완전히 쉽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정 경제, 경제 민주화. 근데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차이점이라고는 저는 그 공정 경제라는 단어 자체는 이번 정부 들어서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가 너무 식상하다 보니까 좀 용어를 바꿨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용은 뭐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경제 민주화 아까 전에 말씀드리려 했던 게 이제 헌법 정신이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 119조 2항에 경제 민주화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가 읽어드리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19조 1항은 이제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원칙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 2항에서는 뭔가 시장 실패가 일어나면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뭐 균형 성장, 적정 분배, 그다음에 공정한 경쟁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반대말로 얘기하면 불균형 성장 또는 적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양극화 문제, 그다음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공정 거래나 뭐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좀 해결해라라는 게 경제 민주화 조항이고요. 저는 이 조항이 결국은 우리의 사회를 보다 공정하게 만들자라는 노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이제 빗대어서 우리가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노력이 경제 민주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경제 주체 간의 이런 양극화 문제나 불공정한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들이 할 일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서 이런 경제 민주화 정신을 받아들여서 지배 구조가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기업 지배 구조라는 거는 저도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이 기업에 투자해야 될 건가 말 건가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매니지먼트 퀄리티거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기업 지배 구조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업 지배 구조 하면 아직도 잘 확 와닿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자꾸 또 사람들이 또 그걸 이념적으로도 가져가려고 그러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한쪽을 대변하는 걸로 잘못 착각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업 지배 구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저도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연구를 꽤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교과서에도 어디 보면은 이렇게 명확하게 기업 지배 구조는 뭐다라는 용어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 학문적인 그런 규정은 없는데 먼저 이제 좀 따로따로 단어를 놓고 보면 일단 기업 지배 구조 앞서서 지배 구조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원래 정치나 행정 분야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유권자, 국민들의 뜻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것을 지금의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흔히 상권분립이라고 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잖아요. 이
정치 구조에서 유권자의 뜻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소통 관계. 그거를 이제 협력적 통치라고 표현을 해서 협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행정 정치 분야에서 이런 개념을 기업에 가져온 거죠. 그러면 또 이제 기업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이제 우리가 흔히 딱 그냥 생각하면 회사를 생각하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회사는 주식회사가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데 주식회사는 또 어떤 구조냐? 주식회사는 이제 주인이 누구냐를 한번 이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주주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제 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이게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하지만 때로는 아니 노동자가 회사의 주인 아니냐? 야, 소비자도 없으면 회사가 안 되니까 소비자도 주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회사와 관련을 맺고 같이 회사를 이끌어 갈 수는 있지만 최종 가장 중요한 건 법적으로 봤을 때 회사를 처음 만들 때 돈을 냈고 그다음에 회사가 진짜 마지막에 사망할 때 사라질 때 마지막 남은 자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주주거든요. 그래서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회사의 주인은 법률적으로 주주라는 걸 명확하게 우리가 가져갔을 때 그럼 이제 지배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냐? 결국은 회사라는 구조 안에서 주인인 주주의 의사를 더 잘 반영시키는 것이 좋은 기업 지배구조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국가로 얘기하면 국민의 뜻을 더 잘 반영시키려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같은 권력기관들이 소통을 많이 해서 협치를 해야 되는 것처럼 기업에서는 주주인, 주인의 의사를 더 잘 시키기 위해서 소통하면서 회사의 권력기관, 이번에 이제 이사회, 뭐 감사기구, 경영진 이런 사람들이 소통을 잘해서 뜻을 더 주주의 뜻을 반영시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정치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좀 연관을 놓고 해서 생각해 보면 조금 지배구조에 대한 개념이 생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좀 이제 기업 지배구조를 봤을 때,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이론적인 거 예.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정말로 기업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 지배구조와 나쁜 기업 지배구조의 걸 봤을 때, 저는 생존의 이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쁜 기업 지배구조를 가진 회사는 살아남기 쉽지 않은 거죠. 저는 네. 좀 더 길게 봤을 때 미국의 그런 경제 위기, 그러니까 2008년에 왔던 것도 결국은 기업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미국에 특히 금융기관들 모럴 해저드가 있었고 그 CEO들 그런 경영진의 그런 그리디한 거요. 위험은 자기네가 지지 않고 회사가 지게 하고 이익은 맥시마이즈해서 가져가는 게 그것도 하나의 운영할 때 기업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업도 망하게 되고 또 국가적 위기도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는 어떤 이론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생존에 이 회사나 개인이나 국가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진영의 논리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이거를 기업 지배 구조를 강조하면 왜 회사를 괴롭히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그건 아니고 기업 지배가 좋다는 얘기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저도 기업을 투자하고 그럴 때 기업 지배가 좋은 데는 일단은 그런 자금 조달 코스트 낮아지고 또 뭐랄까요 회사 운영에 가장 가장 적합화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지금 한국에서 그런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주주와 더 많이 회사의 내부인들이 소통해서 주주의 이익을 같이 올려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 주주만을 다 위한 것이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아까 전에 제가 이 경제 민주화의 개념에 지속 가능한 기업과 지속 가능한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려면 당연히
그 안에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또 그 같이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주주 자본주의 이런 거에서 조금 이제 넘어서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거를 이제 조금 수용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근데 하는데요. 이제 그거 예. 글쎄요 좀 그 이제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 네. 깊이 들어갈 수 없는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이렇게 의미가 약간 이렇게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주주인데 주주의 이익을 맥시마이즈하는 게 기업인데 갑자기 뭐 또 저기 소비자도 들어와 있고 또 거기에 종업원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희석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의미가 정말 중요한 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제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책에 설명했던 게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업이 더 많은 주주의 이익을 얻으려면 매출액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매출액을 높이려고 예를 들어서 소비자를 속인다. 품질이 낮은 물건을 더 비싸게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그 담합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회사는 일단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그 회사는 지속 가능해지지 않는 거죠. 소비자로부터 물론이죠. 외면당하거나 또는 국가가 이제 담합행위에 대해서 또 처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뭐 흔히 이제 우리가 중소기업 간의 그 거래에서 단가 후려치기, 막 매출 원가 그 재료비를 낮추려고 하거나 또는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월급을 막 깎고 노동 착취를 통해서 비용을 아끼려고 한다. 뭐 그렇게 해서 이득을 더 얻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이해 당사자들 간의 어떤 조율도 필요하고 그 안에서 결국 회사가 지속 가능해야 기업의 이익도 계속 나올 수 있고 주주들에게도 혜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기업이라는 부분에는 이제 기업의 거기에 다 포함된다 이거는. 사회적 예, 책임이 예. 포함되고 뭐 그런 부분들을 주주가 어떻게 보면 또 이끌어내야죠. 기업 경영진들이 불법 행위를 하거나 이런 거를 막아낼 수 있는 거는 결국 주주가 좋은 이사들을 뽑아서 그렇게 또 견제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우리가 좋은 기업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은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 질문으로 예. 연결되네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좋은 기업 지배 구조가 반드시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갖는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오해 예. 이건 좀 더 설명하실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우리가 올바른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네, 책에 실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기업하고 기업은 이제 법인이죠. 그다음에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진 또는 거기에 지배주주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재벌로 따지면 재벌 총수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을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어떤 불법 행위를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불법 행위를 했으니까 감옥에 가야 된다 또는 경영에서 손을 떼야 된다고 하면 막 또 사람들이 이제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기업을 괴롭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불법 행위를 한 경영진이 오히려 경영에서 손을 떼야 기업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꾸로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기업에게 어떤 그 경영의 더 자율성을 보장해 주거나 또는 규제를 완화시켜서 기업의 활동을 더 원활하게 해주려고 한다고 하면 또 이제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은 그거는 재벌에 대한 특혜다. 그리고 그 재벌에 대한 특혜는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다라고 하면서 또 그걸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업과 기업가를 구분하지 않는 그런 이제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영권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이 이제 경영을 계속 세습해 주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경영권은 보호 대상이고 경영권은 세습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진짜 잘못된 상식이죠. 경영권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항상 도전받아야 되는 경쟁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더 좋은 경영진이 그 경영권을 획득을 해야 기업이 더 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나 우리 지금 한국의 재벌들이 경영 능력을 검증받지 않은 그런
그 후계자들이 경영을 이제 하게 되면 오히려 기업을 망칠 수 있는 위험에 이제 저는 있다라고 해서 좀 21세기에 맞는 진짜 경영 그 승계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소수 주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주의 목소리를 내면 그 경영 간섭한다고 오히려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인이 당연히 주인으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경영 간섭이라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는 경영 참여고 그렇게 해서 올바른 경영을 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런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국인 주주에 대한 관점인데요. 뭐 우리 대표님도 외국인 그 운용사에서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이 외국인 주주가 우리나라에 지금 한 40%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투자 규모로 보면. 그렇다고 이 40%의 외국인 주주가 한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나라에 굉장히 많은 그 자산 운용사들이 운용하는 펀드들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성격도 균일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데 마치 이제 우리가 그 보수 진영에서는 외국인 주주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처럼 움직이면서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제 또 오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배구조를 생각할 때는 좀 이런 오해들을 좀 해소하고 올바른 그렇죠.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근데 생각해요. 외국인 이제 주주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외국의 기관 투자가들은 이 기업 지배 구조에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한국에. 왜 관심이 없느냐? 너무 작은 부분이에요, 한국이. 그러니까 자기 전체 자산이 100이라면 한국은 한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건 있어요. 외국 투자가들은 한국은 기업 지배 구조가 조금만 더 향상이 되면 기업 가치가 굉장히 커질 텐데 왜 그거를 못 할까?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재벌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 예,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중견기업들도 예, 그 기업 지배 구조가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예, 그리고 오히려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어요. 더 감시를 안 받기 때문에. 네, 재벌들은 그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온 거는 인정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뭐 재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향상되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있어요. 예, 이렇게 감시를 좀 덜 받는다 그럴까? 그렇죠. 그런 데는 외국인 주주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죠. 이 기업의 가치가 훨씬 더 좋은 가치가 될 텐데 경영진의 무능이나 아니면 사익 편취행위나 무슨 돈 빼돌리고. 그렇죠. 그런 예, 잘못된 기업 지배 구조를 통해서 사실은 대주주도 더 훨씬 이익을 더 크게 볼 수 있거든요. 예. 주가가 올라가면 자기네도 그렇죠. 커지는 네. 건데. 네, 그런 예,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예, 그러니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토론을 해볼 수 있는 예. 계속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계속 앞으로 캐피탈 마켓이 정말로 외국인들을 많이 들어오게 하고 또 특히 저는 이 기업 지배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주시장에 들어왔잖아요. 예, 저는 그건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걸 당연시 여기고 그동안은 한국에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회피해왔고 주식을 도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점점 이제 생각을 바꾸고 우리 기업에 투자해야겠구나. 예, 한국 기업에 투자해서 한국 기업들이 돈도 많이 벌고 해외에도 진출하고 또 새로운 기업이 나오고 젊은 사람들 창업해서 IPO하고 그런 이제 생태계를 만들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기업 지배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정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을 에듀케이션 시키고 이제 알려주고 예, 기업 지배 구조가 왜 중요한지. 우리 IMF가 온 것도 기업 지배 구조 때문에 온 거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기업 지배 구조가 한 나라를 무너뜨렸을 때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다. 예.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정말로 관심을 갖고 이제 모두 다 그런 진영 논리가 아니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설명해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영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 예. 근데 이제 한국의 기업 현실과 이제 외국의 그런 기업 지배 구조와 현실이 많이 달라요. 예. 근데 그러면 한국 재벌은 어떻게까지 많이
향상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뭐 이제 제가 20년 동안 음. 넘게 한국 재벌들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운동도 하고 또 국회에서 의정 활동도 했었는데요. 우리 뭐 한국 재벌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자면 솔직히 재벌이 그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출한 굉장히 초기에 그 창업을 했었던 분들은 그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했다고 봐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일본의 그 치하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그 일제의 적들이 남겨놓은 그 재산들을 뭐 이렇게 재벌들이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초기에. 또는 미 군정 당시에 우리가 또 굉장히 많은 원조를 미국으로 받았는데 그 원조에 대한 자원들을 또 많은 특혜를 통해 가지고 또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뭐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벌이 성장을 했고 그 재벌이 성장 과정에서 뭐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좀 불법적이거나 또는 굉장히 그 노동자를 탄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 과정에서 재벌이 성장을 했는데 저는 그러면 이제 이 재벌들이 예전에는 서로 많은 것들을 그래도 경제 성장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 같이 누려왔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외환 위기를 겪고 또 금융 위기를 겪는 그런 경제 위기 과정에서 오히려 재벌들이 더 그 경제력을 집중화시키고 그 거래하던 중소기업들이나 또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어떤 그 혜택을 이제 안 주는 거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나누지 않는 것.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양극화 문제도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대중소기업 간의 이 양극화 문제가 너무 이제 심해져서 그게 이제 한 10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경제의 문제. 그러니까 한국이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국가 사회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재벌들 안에서도 굉장히 상위 재벌로 더 집중돼서 또 그 격차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부가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어떤 리스크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한 경제 체계에서 어느 순간 우리는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을 가지게 된 것 같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저는 이제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거가 그렇게 일어나려고 그러면 이제 저는 계속 제가 주장하는 거지만 이 자본가가 되려고 하는 노력이 그 일반 사람들 필요하다. 네.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음, 아직도 주식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개혁을 한다든가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는 게 실감이 안 와요. 뭔가 주식을 가져보고 내가 네, 나하고 이익하고 기업에 상관이 없는 대해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관심이 생겨야 그래서 관심이 미국의 그런 네. 미국이 그 401 K를 만들면서 그 다음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미국 정부도 이 기업 지배 구조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그거를 계속 강화했거든요. 예.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들도 이제 주식을 그 근로자들한테 나눠주고 자연스럽게 이해관계자가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저는 이런 기업 지배 구조도 더 빨리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해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부분의 더 관심을 사람들은 많이 가져줘야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통해서만이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이 주식 투자했을 때는 많은 세금 혜택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저소득층의 주식 투자를 유도하고 또 그 기업 지배 구조를 강화해서 그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들어온 거를 실망하지 않게 하고 네.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 한국은 다 중요성을 하면서도 그런 노력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퇴직연금도 주식 비중이 2%밖에 안 네, 되고 지금 안전적인 채권에만 투자하고요. 또 은행 예금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일본도 기업 지배 구조가 아주 열악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일본도 이제 지금 깨닫기 시작했고 그 이제 기업 지배 구조가 중요하다고 느꼈고 한국도 이 중요성을 알게 하려면 캐피탈 마켓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식이 더 많이 분산되고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지금 재벌 총수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 우리가 재벌이라고 하는 대규모 기업 집단의 그 평균을 보면 10%가 안 돼요. 9점 몇 퍼센트 되거든요. 근데 이 재벌 총수 일가가 약 10%도 안 되는 주식을 가지면서 거의 100% 의사결정을 다 하는 진짜 절대적인 주주로서 역할을 하고 전행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거를 바꾸려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관심을 갖고 그렇죠. 주주로서 목소리를 내서 그거를 개선시키는 노력을 같이 그래서 해줘야죠.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기업지배 구조는 좋아질 거라고 봐요. 예. 어쩔 수 없이 시대적 그런 흐름이고, 예. 그리고 그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굉장히 열악한 기업 지배 구조가 있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더 주식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그런 압력이 생기는 거죠, 자연스럽게. 예. 그것도 한국에서 저는 그게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정부가 몇 년 전부터 스튜어디십 코드라고 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만든 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정책이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기관 투자자는 어차피 또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중간에 이제 그 투자해주는 그렇죠.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소액주주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재벌 총수 같은 그런 내부 주주가 아닌 외부 주주들이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므로써 기업 지배 구조가 그리고 개선될 수 있다는 이제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에듀케이션이 되면은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훨씬 활발하게 될 거고, 근데 재벌도 이제 서바이브 하려면 예. 그 나쁜 기업 지배 구조 가지고는 서바이브 못 해요, 이제는. 맞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 그 재벌들이 나쁜 행태가 저는 일감 몰아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라는 게 이제 왜 생겼냐고 보냐면은 결국 이제 지금 재벌 총수가 자녀에게 경영권을 이제 세습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주식을 또 물려줘야 되고 주식을 물려받았을 때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또 자금 여력은 없으니까 개인 회사 하나 그렇죠. 차려가지고 예, 예. 그 회사에 이제 일감을 몰아줘서 돈을 벌게 하고 그 돈으로 이제 아무튼 상속세를 충당하게 하는 건데 결국 그 돈이 어디서 오냐? 결국은 기존의 상장회사에 거래를 함으로써 이익을 남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장사는 상장사대로 손해를 보게 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죠. 또 예. 뭐 쉽게 돈을 벌어서 그걸 상속세를 마련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업의 그 원래 거래했던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일감 몰아주기 하려고 그 재벌 총수가 개인 회사를 만들면 그 중소기업 간의 거래가 그 끊어지죠. 중소기업들도 피해를 보게 피해를 되죠. 보죠. 그래서 시장에 그 불공정한 또 행태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처음엔 이익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게 그 회사가 위험하게 되는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너무 쉽게 네. 경영을 했기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는 무너지죠. 네. 그러니까 어떤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그 어떤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했을 경우에 예. 그 물건의 질이 나빠지게 되고 예. 또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고 맞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예. 기업 지배 구조라는 거는 사실은 국가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죠. 예. 근데 사람들 아직 거기까지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많이 일감 몰아주기가 일어나는 업종이 물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스템 통합 회사 내에 이제 그 전산 관련된 그런 업체들을 하는데 그룹마다 그런 그 시스템 통합 업체 SI 업체라고 하는데 그런 거 하나씩 만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룹 내에서 그룹 내 일감만 뽑아가지고 일을 하니까 물론이죠, 예. 유지는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세계적인 그 경쟁력을 갖추는 경쟁력이 안 돼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를 들어서 쉽게 장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오라클이나 SAP나 뭐 또는 IBM 같은 세계적인 그 SI 업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그룹 내에 고만고만한 애들끼리만 있다 보니까 세계적인 기업이 안 생기고 물류도 마찬가지예요. 뭐 UPS나 페덱스 같은 세계적인 물류 기업인데 우리나라는 다 또 그것도 그렇죠. 그룹 내에서 그만한 회사들끼리 자기네 그룹 일감을 가지고서 유지하면서 사익 편취를 하는 그런 행위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새로운 기업이 나오면
처음에는 이제 재벌의 비중이 기존의 재벌의 비중이 전체 경제에서 크게 차지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무슨 테슬라라든가 예.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다 죽이잖아요. 옛날 네. 기업을. 그래서 재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위기를 느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이 이렇게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그런 기업 지배 구조가 좋은 새로운 생태계가 나타나면 경쟁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한국도 그런 생태계만 만들면 새로운 기업이 나오게 되고, 그런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그다음에 좋은 기업 지배 구조를 갖춘다 그러면 저는 한국에 희망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좋은 기업 지배 구조를 갖추는 내용이,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주들의 의사를 더 잘 반영시키는 이사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그 이사회가 이제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 감독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많이 또 오해하는 부분이, 이사회라고 하는 그 이사회 멤버와 경영진을 우리가 동일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많은 경우가 같은 역할을 해요. 회사의 이사가, 등재된 이사가 또 경영진으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원래 엄격하게 이제 그 우리가 상법상에 보면 이사는 따로 있고 또 경영진이 따로 있고, 이사는 의사결정 기구이고 그 의사결정된 내용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경영진이 있는 거고, 그거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사회가 감시 감독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는 그게 이제 거의 동일체로 움직이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감독하는 모순에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 구조가 안 좋은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에 계셨으니까 예. 이제 이제 법적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의 상법을 보면 굉장히 모순되는 것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사회의 독립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 주주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주주가 권한을 위임해줘서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이사인데, 주주와 회사가 또 다르게 취급되면서 그러니까 이사회는 그 회사에 로열해야 된다. 예. 그게 법이에요, 한국 예. 법에. 법 조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제 그걸 판단의 근거로 뭐 그러니까요. 이제 주주의 이익을 훼손이 됐는데 회사를 그렇죠. 위해서 일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판결들을 굉장히 했죠. 근데 예. 그런 그 법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뭐 그런 법 개정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그 개정안을 냈었고, 하지만 안타깝게 20대 국회에서는 거의 다 이제 통과가 안 됐는데, 지금 뭐 또 정부가 이제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해서 지금 최근에 또 그런 지배구조 개선된 안을 내긴 했는데, 그 부분은 빠져 있어요. 예,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서, 뭐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인 법 개정 운동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경제민주화 지배구조 회법을 여러 입법을 추진했는데, 책에서 책에서 밝힌 거는 이제 성공한 얘기도 있고, 예, 또 실패한 얘기도 있고, 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4년 동안에 진짜 고군분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법들을 또 개정하는 노력을 해서 제가 이제 외부감사법, 그래서 주식회사의 또 외부 감사인으로서 일하는 그 회계법인들, 회계사들이 더 독립적으로 감사를 해서 회사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게 하는 뭐 이제 그런 법은 제가 또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시키는 상법은 막상 이제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왜 안 됐는지 이런 내용들은 제가 책에서 자세히 좀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 그 시청자분들 책을 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일부를 마치고요. 예. 또 다른 얘기도 좀 약간 휴식을 취하시고, 예. 또 2부에서 2부에서 뵙도록 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기는 인포스탁 데일리 스튜디오입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